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23페이지요. 입지, 강의 노트에서. 자, 일단 입지에선 제일 중요한 게 상업이죠. 자, 공업은 무슨 이론이죠? 공업. 지난주에 했던 거, 공업 안 했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공업 무슨 이론? 예, 공장 등이 가장 비용 등이 가장 싼 지역에 공장 가자는 거죠. 대법. 저희는 공장 입지할 때 우리 크게 3개 고라는 거 아닙니까? 자, 비용이 가장 싼 지역. 첫 번째, 수송비가 절감되는 지역.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임금이 싼 지역. 그 다음에 예,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과 같이 모여있는 집정력을 구한답니다. 자, 수송비와의 장비차는 크게 2개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드니까 제품의 무게 또는 부피가 훨씬 더 작아진다. 요건 무슨 지향력? 원료 지향력. 자, 원료 가지고 제품 만들게 제품이 훨씬 더 크대요. 요거 무슨 지향력? 시장 지향력이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원료 지향력은 중량이 많은 거죠. 점점 감소한다. 그죠? 또한 두 번째, 이런 건 주로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 현재 원료, 국제 원료 보통이죠. 그래서 수송비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원료도 많이 들죠. 왜?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원료 지수는 제품분의 원료니까 이건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거죠. 큰 걸 말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집적 지향력은 대부분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고요.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업 관련된 건 3명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이런 2개만 하시면 되죠. 물론 중심지란 말 뜻이 뭐냐? 동네 슈퍼. 뭐 저기 있는 이런 거죠. 어떤 물건 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심지를 보니까 첫 번째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두 번째, 각각에 있는 중심지가 어떻게 포섭되어 있을까? 포섭을 설명한 거죠. 오늘 중심지 형성 과정은 반드시 최소 요구치와 체와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해서 어느 게 더 크면 중심이 형성될까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력이란 것은 끌어올 수 있는 힘이죠. 인력에 대한 기본 전제는 뭐 있습니까? 크기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비례죠. 자, 거리에 대해서 뭐하죠? 반비례. 이러한 기본 논리를 통해서 고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까 따져보는 건데 학자가 3명 있지만 그 중에 2명 맞죠? 자, 첫 번째 레일리의 소멸력,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자, 물론 이제 핵심이 이거죠. 현재 레일리를 보니까 이렇게 상권이 2개 있으면 중간에 고객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고객이 어디에 갈 것인가 따져봤어. 그 결과 이 중심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이 어디 될 것인가 묻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는 상권이 만약에 A가 B보다 2배 크면요. 고객이 분리될 수 있는 점은 이쯤에서 분리되겠죠. 이 말의 결국은 상권 경계점이 가까운 쪽은 B쪽이 되죠. 그렇게 보시고. 거꾸로 허퍼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레일리는 기본 전제 이거죠. 얘들은 둘 중에 딱 한 곳만 간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근데 허퍼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A와 B가 있는 상권에 중복이 발생한 중복이. 상권 중첩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은 A, B 둘 다 갈 수가 있다. 하는데 몇 프로가 A, 몇 프로가 B 갈 것인가 이런 걸 볼 목적에서 확률 모형 따져본 거죠.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실상은 중요한 건 얘는 공식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공식은 뭐 분해? 크기죠? 이 거리는 항상 뒤에 뭐예요? 저항계수, 마찰계수 들어줘. 레일리는 뭐 쓴다? 제곱석. 허퍼는요?
지문상 주어져 고려하시고요. 자, 일단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흘러가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 이 문제는 크게 두 개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를 수상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정부 실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공공재는 이미 알고 있다 가정을 그냥 넘어갈 건데 공공재 기본 특성이 딱 두 개 맞추면 되죠. 공공재라는 성격은 비경합, 비배제성. 그래서 생산량이 과소생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과소생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죠. 고려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항상 보니까 기본 전제가 사적 주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경제 행위를 하는 거죠. 했는데 자, 이 사적 주체가 이 지역에 보니까 어떤 학교 등을 집어넣고 공장 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한 결과입니까? 의도치 않는 결과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 또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했습니까?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곧 이게 외부 효과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 있으면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념 먼저 아시고 그래서 외부, 즉 지역이 이익을 본 게 뭐죠? 외부 경제. 같은 말에 정의 외부 효과. 자, 지역이 손해 본 거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설명할 때 항상 사적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사배.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데요. 사실 요 두 개 합치면 뭐 됩니까? 사배입니다. 항상 사적과 이 전체에 있는 사회를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봤을 때, 자, 편익은 얘가 더 큰 거지. 그죠? 그래서 사회가 더 큰 거고, 누구보다? 사적보다. 자, 비용은 정의 외부가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 더 큰 거지. 그죠? 그런 결과 이런 행위는 항상 누가 합니까? 사적이 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과대, 과소. 과소죠. 근데 이 지역은 분명히 동네 이 자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늘어나니까 그만큼 집값은 올라가죠. 자, 부울한 건 보니까 지역이 사회가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비용은 사회가 더 큰데 거꾸로 편익은 누가 더 큽니까? 그 사적 이익 보는 거죠. 그런 결과 생산량이 과대 생산될 것이고 이럴 때 조심할 건 뭐 여기 뒤에가 중요한데 정부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 규제가 그러니까 환경 유발 부담금 부과하고 세금 등을 부과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물건 만드는 사적 실은 그만큼 손실 보겠죠. 손해 본 것만큼 공 건 뭡니까? 줄면 집값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결국 누가 저기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정책이 있어요. 그게 세 개 있죠, 그죠? 뭐뭐 있습니까?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한다. 직접 개입.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자, 공급자 어떤 행위를 갖다 규제해서 효율적인 활 목적이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이 있다, 그죠? 이런 건 주로 볼게 어떠한 예가 어떻게 포함될까는 건데 항상 공공이나 공영, 토지구역 정리사 또는 토지은행, 수용, 매수, 몽땅 다 직접이요. 규제는 대충 뭔지 알겠다죠? 어떤 걸 지정한다, 해제한다 등등은 전부 다 규제 속에 포함될 것이고
간접 한마디로 뭐 있어? 보조금, 금융증 등등은 전부 다 간접 수익에 포함되겠네. 그중 특히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시험 냈을 때 공영개발은 무슨 방식? 오케이. 토지은행제들은요? 해서 요거 두 개를 항상 비교하시면 금방 내용 따라갈 수 있는데 그중 세 개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개발이 환수인데는 충분하지. 근데 얘는 개발 환수 하지 못한다 쓰면 틀려. 충분하지 않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초기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누구지? 그 다음에 이중가격 존재한다? 공영이지. 이중가격이라는 말은 처분시, 원칙은 채권 입찰 처분하는데 다만 국가이용시는 조성권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 개념까지 아셔야 돼. 그리고 토지은행제도는 뭔지 알죠? 국가가 사전에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국가, 즉 공공이 보유하다가 나중에 필요시에 개인 또는 국가는 처분한 경우도 이거 저기 있는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단점 구분하셔야 돼. 어쨌든 토지은행제도는 가장 기본 이건 매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 국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 적기에 그것도 아주 싸게 공급하지. 왜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했지? 공시가. 또 개발이 환수 가능하죠. 또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할 수 있죠.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뭐 있냐? 땅 매입비 엄청 많이 들지. 왜? 국가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다음 주변 지역의 땅값 올라갈 수 있는 토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그래퍼에 대한 설명이 자꾸 어려운 게 저 피하는데 사실은요. 이 규제란지 공공임대란지 주택보조금 있죠. 이거 그래퍼 그려보면 금방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언학시라니까 뭐 있으면 자꾸 말로 하는 게 더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항상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퍼만 있으면 굳이 우리 저 복잡한 내용 다 사실 설명할 필요 없다고 사실은. 그럼 단기, 장기 차이는 이거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까? 그죠? 그럼 이 말은 단기는 무조건 공급 뭐돼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실하지만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에 금방 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은 장기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보죠, 이제. 실제. D는 수요죠? S는 공급이죠?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모양이.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말 뜻이에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월세가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국가에서 뭐 했습니까? 자, 일단 월세 이렇게 민간 맡겨두니까 100만 원 되어진대. 자, 일단 시장 경제 원래 맡기는 전부 다 월세가 100이 되어진대. 그런 데 있다면 국가에서 너무 비싼 결과 규제는 뭐 있습니까? 너 절대 뭐 한다는 거요? 이거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 똑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해보자고. 100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마 했어. 자, 일단 단기는 비록 이렇게 했을 때 이 임대주를 갖고 있는 임대인은 분명히 손해본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금방 공급 줄일 수 있습니까, 단기는? 안 될까요? 공급은 절대 단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월세가 떨어진 만큼 여기 있는 수요자가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큼 수요 뭡니까? 증가되지. 그러면 자, 이때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요? 신규는 얼마요? 이동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동하는 거지. 이게 더 싸니까. 임대료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 신규는 넘어가게 만들 목적이 있다, 사실은. 그래서 효과 있는 거지. 뭐 딱 세 가지입니까? 자, 규제함에 따라서 월세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 신규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효과 있더라, 딱 세 개라고. 그럼 이제 장기로 넘어가면 요만큼 수요가 늘었는데, 이제 장기는 기본적인 말뜻이 뭐야? 신규 공급자가 공급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런 걸 먼저 보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제 자, 여기서 공급이 이제 뭐합니까? 이렇게 줄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공급자 입장 이윤이 뭐합니까? 이윤이 떨어진 만큼 결국은 세 가지 행동을 취한다. 첫 번째, 공급 감소하겠다. 두 번째, 계속 임대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은 이만큼 단가를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질은 떨어질 것이고, 또 세 번째, 기존 임대주택들은 월세 등이 떨어진 결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갈 것이다.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보니까 이것만큼 이제 뭐 생겼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 항상 뭐가 생기지? 암시장 존재하죠.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이렇게 하겠죠. 좋다. 너한테 내 월세, 명목상, 법으로 정해진 월세 60 써겠다. 그렇지만 턱없이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여기 임대인한테 뭐 있어요? 임차인한테 실제 임대인은 이렇게 높은 월세를 받더라 이겁니다. 여기 암표지? 여기 이중가격이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요? 기존. 신규는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동하겠냐고. 이동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규제 효과가 없다. 여기 다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규제 임료를 갖다가 균형보다 높게 설정되면 높게 설정되면 즉 150일 이상 받지 말아 있어. 그럼 월세 얼마요? 그래도 무조건 100이지. 이 말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월세 받아. 국가에서 하더라도 월세 얼마요? 100인데 150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100이라고. 자, 이제 공공임대 갑니다. 근데 현재 이건 사적 임대주택이요. 사적 임대주택 월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현재? 그죠? 비싼 것만큼 이제 이걸 갖다 이 낮출 방식을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요. 좋다. 우리 여기다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볼까? 이걸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사적性어떤 변화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공공임대가 월세가 더 쌀 거 아니에요. 싼 것만큼 사적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줄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준대. 줄면 이것만큼 뭐 생깁니까? 빈집, 초고공급이야. 빈집 등이 발생되어진 결과 단기에선 집값이 뭐하죠? 떨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단기인데 단기는 설명이 딱 두 개 있네. 두 개 있습니다.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고, 그런 결과 사적 임대주택 월세가 뭐 있습니까? 떨어지겠지. 그러면 원래 사적 월세 100이었죠. 그렇지만 사적 임차인도 그만큼 혜택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공공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혜택이 있다고 보시고요. 자, 장기에서는 이 말이죠. 시장 원래에 맡겨두니까 월세가 100이고 이렇게 한 10개 정도 주택이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월세 등을 공공임대주택을 만든 결과 수요 감소했죠. 그런 결과 월세 60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는 그만큼 100을 받는 게 정상인데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지. 손실 보고 있는 만큼 공급을 뭐합니까?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줄이면 월세는 다시 뭐요? 돌아오겠죠. 그죠? 오고. 요때 뭐 있습니까? 공급량이 주는 거예요. 주는데 항상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는 무조건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공급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공공주택이 지어준 것만큼 결국은 사적이 감소한다고. 그런 결과 사적인 주택은 요만큼 존재한다고. 여기에. 자, 이게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인데, 가볼게요. 장기에서는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에요. 왜 불변인가 하면요. 공공주택이 지어준 만큼 사적이 감소했으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 합치면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가격이 보니까 네, 두 개 있죠. 그죠? 네, 공공은 60이고 사적은 100 아닙니까? 이중 가격 발생한 결과 공공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 마치 정부에서 보조금 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혜택을 보는 건 얘는 임차인 혜택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현재 보니까 보조금 정책은 이겁니다. 다시요. 보세요. 현재 월세가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임차인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40을 주겠다는 40을. 주면 어쨌든 자, 보조금 주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떻게 줍니까? 현금 주고 아니면 집세 보조 같은 말 뭐죠? 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현금 보조 자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 이걸 자꾸 질문하시던데. 자, 현재 월세가 100이거든요. 근데 여기 국가가 임차인한테 첫 번째 방식은 뭐야? 현금을 40을 준다는 거예요. 40원을. 주면은 자기 돈 60원 가지고 뭡니까? 이제 내겠지. 현금 보조야. 근데 이거 대신 뭐 있습니까? 국가가 임차인한테 쿠폰, 바우처. 요 쿠폰 특혜를 준다고. 요 특혜 주면 요 쿠폰에다가 뭐합니까? 쿠폰과 그 다음에 쿠폰이 40원짜리요. 요 자기 돈 이 뭐 있으면 60원을 갖다 주면은 임대는 이 쿠폰 가지고 동사무 찾아가서 돈을 타는 거예요. 다 쓰는 거라고. 요게 무슨 보조라고? 이게 무슨 보조? 응? 아, 이거 현금 보조, 이게 집세 보조네. 이게 바우처가. 응? 집세. 같으면 가격 보조, 같으면 임대료 보조요. 그럼 훨씬 더 기분 좋은 거는 현금인데, 이건 딴짓 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 효과를 뭐가 좋습니까? 쿠폰이지. 예, 집세 보조.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40원 뭐 주변에 하지 40원 대액하면 쿠폰을 준 거야.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보조금 준 것만큼 수요자는 뭐 있으면 기분 좋은 거지. 그 수요가 많은 거요. 그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뭐 하여튼 130원 하여튼 140원 된다 할게. 월세가. 그죠? 여기까지 단계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되어진 만큼 뭡니까? 수요가 증가되니까 월세가 뭐하지? 올라가면 이건 기분 좋은 건 임대인이 기분 좋은 거예요? 임차인이 기분 좋은 거예요? 임대인 혜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뭐 있습니까? 장기로 흘러가 볼까 이제? 흘러가면은요. 어쨌든 이 수요가 증가한 거지? 월세 140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인들은 원래 정상 이윤 받는 게 100원인데 140원 받고 있죠. 초과임 발생했지. 그 이제는 뭡니까? 초과임 발생한 만큼 시장이 뛰어들겠지.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임대주택 지을 거예요. 그런 결과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데 항상 공급은 기본 전제가 있죠. 정상인이 존재할 때 계속 공급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특징이 3개 있네. 자, 첫 번째, 장기 가보니까 공급이 증가될 것이고, 또한 이제 뭐 있습니까? 월세는 다시 얼마 내려왔습니까? 100 왔죠? 결국은 보조금 40원 준 것만큼 임차인은 내 수중에 60만 있어도 이 집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장기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량은 과거보다 뭐합니까? 예. 요게 다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자, 그래프 보시면 대충 답이 보여, 이제.
저는 이제 저기 표로했지만은, 보세요. 저 이거 아닙니까? 자, 보자고. 네. 여기 있는 공공임대는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자, 보조금 수요도, 공급도, 뭐 이런 것이 나오네 보니까. 이걸 애쓰던 표를 만들어 애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하시죠. 응? 자꾸 사람들 보니 요새 뭘 요구하는 거면 어쨌든 쉬운 걸 자꾸 요구하더라고. 그러니까 쉬운 어떤 표를 자꾸 만들어주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했지만 단기일 때 수요 뭐 이게 훨씬 어렵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걸 한 번만 그래프 그려보면 조금 시가할 수 있다고 이게. 이런 그림을 옆에 나가다가 한번 그려보겠다고.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야. 한번 그리시고 있죠. 따라가시면 돼. 얘는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 자, 이제 강의 노트 29페이지. 자, 이제 조세 귀착에 대해서 갈 거예요. 조세 귀착. 네, 조세 귀착. 이 말은 다른 말로 조세 전가란 말 똑같습니다. 전가. 또는 귀착이란 용어 쓰겠다고 그러죠. 이 용어부터 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자, 생산자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있죠. 맨 먼저 국가가 부가세를 부과할 때 맨 먼저 누구한테 부과시킵니까? 얘한테 부가세를 부과시키면 이 생산자는 그 물건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얘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죠? 이런 게 우리 다른 말 조세 뭐라고? 전가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원칙 어떤 특정한 사람도 이 부가세를 부과하니까 이걸 그 당시에 세금 내지 않고 제3자한테 부담시키는 건 행위가 이게 다른 말로 조세 전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여기 뭐냐? 조세 귀착이라고. 자, 다시. 이거 해볼까? 자, 첫 번째 다시 보세요. 국가가 우리 항상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부과시킵니까? 임차인에게 부과시킵니까? 임대인에게 부과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에게 부과시키면 재산세를 임대인은요. 월세 속에 월세에다가 이 속에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재산세 포함시킨다고. 해서 얘한테 월세 받는 거죠. 마지막 이 재산세 누가 낸 거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조세 전가랍니다. 그럼 참고로 원래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임대인 내야 됩니까? 그럼 참고로 부가세는 원래 누가 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소비자 부담해야 됩니까? 소비자죠. 왜 소비자는 부과시킵니까? 부가가치세 말 뜻이 뭔데요? 이 분필을 이용함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그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고득 부가세라고 이게. 근데 왜 보니까 현재 이걸 부가세를 바로 생산자, 저기 소비자한테 부과시키지 않고 여기 있는 생산자 부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 분필을 어느 놈이 썼는지 알 수 있냐고 국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공급자 부가세, 공급자 이렇게 그 속에 반영하면 마지막 사람이 사실 낸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해볼게요. 이 재산세를 왜 얘한테 부과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 집 살 때 부가가치세 냅니까? 없잖아. 낸 적이 있어요? 중개수수료세는 포함되어 있어. 그럼 별개지, 그죠?
그러니까 주택 관련돼 있는 것은 왜 부가가치세가 없냐는 거예요. 땅을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건물 이용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항상 보니까 모든 주택을 뺀 나머지 몽땅 다 다른 데는 전 부가세가 있는데 유독 얘만 부가세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가세 일종이 뭐냐고 이게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 땅을 마지막 이용한 사람이 생산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재산세라고. 그러면 마지막 이용은 얘가 합니까? 얘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야? 마지막 어느 놈이 이용한 국가가 알 수 있냐고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얘한테 부과시키면 얘가 알아서 월세수에 반영한다고. 근데 다음 주 할 건데 우리 영업경비란 말 뜻이 있거든요. 영업경비, 즉 관리비. 근데 관리비 속에 얘는 포함돼. 근데 소득세는 포함 안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주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이익 발생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곧 이게 저기 있는 소득세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관리비, 즉 영업경비 속에 재산세는 포함되겠지만 소득세는 포함 안 된다는 거죠. 논리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보세요. 원래 얘가 세금 내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건 시장에 있는 경기 변동상에 따라서 이 월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모든 세금 항상 얘가 매번 부담하는 것은 아니더라. 시장 원리 보니까. 때에 따라 보니까 얘가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많이 부담할 수도 있어. 그런 건 뭐를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시장에 있는 경기상이에요. 시장 경기상 같은 말이 뭐냐? 탄력성. 그래서 첫 번째 말합니다. 조세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돼. 모르면 무조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서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자, 가볼게. 여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임대주택이 3개 있어. 3개.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은 더럽게 많대. 그러면 이때 얘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주택수가 많네, 저기. 얘 입장이면 그러면 대체적 적은 거지? 탄력, 비탄력. 얘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수가 많은 거지. 따라서 이건 탄력, 비탄력. 이럴 때는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올리겠다죠. 올린다. 이 말은 결국은 얘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지. 얘가 더 적게 내겠네. 그죠? 자, 거꾸로 보니까 B 같은 케이스 갑니다. 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은 딱 3명밖에 없어. 그런 결과 얘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이 한정돼 있지. 탄력, 비탄력? 얘 입장에서는요? 탄력이죠. 그럼 일단 월세 자체가 아마 떨어질 것 같아. 그죠? 빈집 생기니까. 그 떨어진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얘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해하시고 안 되면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있죠? 암기.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해볼게 이제. 자, 항상 탄력과 비탄력은요, 둘 다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둘 다에게. 그러나 이따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탄력이 더 적게 낼 것이고 비탄력이 훨씬 더 세금 등을 많이 부담하더라 이겁니다. 한 번 다시. 자,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저 A 같은 A 해볼게. 자, A는 현재 공고인 뭐죠? 수요가 비탄력이죠? 자, 이렇게 해볼게. 우리 원래
탄력성에서는 그 값이 1보다 크면 탄력, 작은 비탄력이에요. 요건 이해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둘 다 1보다 크잖아.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돼. 하나의 시장에서 수요도 탄력, 공급 탄력 이런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 수요 반대가 뭔데? 수요 반대말. 탄력 반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똑같이 수요도 탄력, 공급 탄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이 탄력성이 우리가 배웠던 그런 탄력성이 아니라 역탄력성. 역탄력성을 보는 시가 이겁니다. 이 값이 큰 쪽이 탄력이야. 숫자가. 그래서 얘가 현재 탄력이고 얘가 비탄력이거든요. 이 역탄력성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전체에 있는 금액들 중에서 요것만큼 상대편에게 떠넘긴다 이런 의미 내포되어 있어. 원래는. 자, 일단 세금 항상 재산세 누구한테 부과하지? 그죠? 100원 부과시켰어. 이 말 한번 따라가 볼게. 실제 맞는가? 그럼 결국은 두 개 합친 값이 5죠? 5분의 2가 예몫이야. 5분의 3이 예몫이거든요. 그럼 결과 전체에 있는 100원 중에 얘가 얼마 냅니까? 세금 40원. 얘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탄력자가 세금 적게 내잖아. 비탄력 많이 내는 거지. 하여튼 이걸 기억하던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걸. 응? 자, 그러면요. 뭐 그거 반대 설명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은 이런 가끔 시험에서 이 공급을 싹 빼버려 시험 내는 경우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수요 반대가 뭔데?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이지. 공급은 자동 뭐 되겠습니까? 탄력이라는 걸 이 속에 내면서 숨겨져 있다고. 그럼 이때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그죠?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탄력적인 공급자가 훨씬 많은 세금 낸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 자, 두 번째.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그냥 바로 숫자로 설명하기 여기 나을 것 같아. 숫자로. 현재 보니까 자 다시요. 자 공급이 탄력성 값이 0이래. 수요가 탄력성 값이 3이래. 하여튼 탄력성 0인 걸 보통 뭐라 하죠? 완전 비탄력이지.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면 항상 이런 건 이 극단적인 예가 딱 나면 그 반대편은 전혀 알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해보죠. 합치면 3 되게 되죠. 얘가 요만큼 가져가는 거지. 그죠? 얘는 3분의 0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세금 몽땅 다 누가 독박 쓰는 거지? 얘가 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내야 된다. 응? 고려하시고. 한 번 더. 자, 요 값이 무한대고요. 이 말은 완전 탄력입니다. 요게 3이 되면요. 상대표 이만큼 떠넘기는 거지. 그죠? 따라서 얘는 무한대 플러스 3원 3이죠. 얘는 무한대 플러스 3원 무한대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고로 있죠. 무한대 분의 3 얼마? 무한대 분의 3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분의 3은 얼마요? 이건 숫자상 0입니다. 자, 이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얼마 됩니까? 1 되겠죠. 이럴 땐 얘 세금 내? 얘가 몽땅 독박 쓰는 거지. 상대편,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걸 독박 써야 되고,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안 낸다. 이 말은 상대편이 몽땅 다 독박 쓴다 이거지. 그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부담할 것이고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내면 이렇게 되게 시험 내겠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현재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또는 예, 뭐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이렇게 보자고.
이럴 때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럼 완전 비탄력, 현재 누가 완전 비탄력입니까? 수요가 모든 세금 낼 것이고 그 상대편 공급자 세금 안 내겠다는 거지. 완전 탄력은 수요는 전혀 세금 안 내고 반대편 뭐요? 이런 걸 내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 게 있어요. 뭐를 하시는가면요. 요 말 하셔야 돼, 이제. 우리 아마 그 가기노트 아마 제가 여기 2번에 여기 1번이거든요. 1번 할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아마 이 그래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프는 보니까 현재 요게 수요이고 요게 공급이에요. 시장에서 세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시장에서 그냥 매매된다면 이 물건이 100원에 매매된다 해보자고. 근데 국가가 항상 공급자에게 세금을 뭐합니까? 부과하죠, 그죠? 하면 공급자 입장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것만 공급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줄겠지, 그지? 줄면은 시장에서 물건 매매되는 가격이 올라가지. 자, 올라갈 때 만약 이 물건이 120원이 된다 자고 이제 해보면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이거부터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원래 세금 부과가 되기 전만 해도 이건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20원 주는 거지. 그러면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액은 올라갑니까? 감소합니까? 올라가지. 이 말은 수요자는 이익의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잉여가 감소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자 이제 뭐 있습니까? 네, 120 받았지. 받아서 이제 뭐 내야 돼? 내면은 자기 실제 수행 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세금 저기 100원 저기 120원 받아서 40원 세금 냈다고. 실제 자기 수행 지원 금액은 80원이죠. 그러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 전보다 손해 지었던 걸 가지고 이제는 뭐 있습니까? 얘가 세금 내니까 실제 자기 손해 질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뭡니까? 줄더라 이겁니다. 준다 이거는 여기 있는 공급자 잉여도 많은 거예요? 감소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입니다. 세금 등이 부과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자, 공급자 둘 다 피본다. 그래서 결론 좋은 세금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시험 다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하여간 그 말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수요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거꾸로 소비자는 공급자는 훨씬 더 자기 손에 지는 금액이 더 적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결과 수요자이든 공급자는 둘 다 손실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 봤으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 동그라미 3번이죠? 강의 노트에 모든 주택 가격의 일률적 세율 요 같은 말 밑에 적어 놓으세요. 비례세를 부과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게 형평과세가 맞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역진세 성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 항상 장난치게 돼 있거든요. 비록 제가 중간과정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지만 중간까지 다 전혀 보지 말고 이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내용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고가 주택 반대가 뭐예요? 신규가 고가라면 재고는 저가 되겠네. 자가주택을 고가 측면을 본다면 임대주택이 뭐 되겠습니까? 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따져봤을 때, 수요자 측면 누가 더 탄력이에요? 누가 더 탄력? 응? 비싼 게 탄력이지? 그죠? 따라서 얘가 탄력이고, 얘는 뭐 됩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 만드는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든 만큼 많이 든 만큼 생산량이 줄겠지. 비탄력입니다. 자, 얘가 비탄력, 얘가 탄력이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저기 쓸모가 없지만 탄력 시험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원주시에 30평 아파트가 공급돼 만들어진 양을 봐보자고. 보는데 최근에 5년 이내에 만들어진 게 신규라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재고거든요. 누가 더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탄력이라고 사실은. 자, 중요한 건 뭐 다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까 했듯이 모든 주택 가격의 일률적 세율 10% 부과 10%. 그다음 고가가 2억 된다 치고 저가 1억 된다 치자고요. 어쨌든 고가 주택에 주택 관련돼 있는 세금 2천 부가 되겠죠. 이런 1,000 되겠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면요.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원칙이에요. 반반씩. 저가는 전체 세금 1,000이죠? 그 둘 다 똑같이 500씩 내는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게 가장 이상적, 가장 형평과세 사실은.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말에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이죠? 그래서 고가는 현재 공급이 비탄력이다 보니까 얘가 현재 1,000보다 많은 1,200을 낸다 치자고요. 여기 있는 세제는 얼마 내겠습니까? 800이죠? 합친 거면 2,000 만들어져야 되니까. 거꾸로, 저가는 뭐냐, 얘가 비탄력 아닙니까? 결국은 얘가 500보다 많은 600을 낸다 치자고. 얘는 400 내겠죠. 우린 지금 중요한 게 수요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세금 내는데요. 자, 이론상에서 한번 따져볼까? 이론상에서 얘가 600 냈지. 집값은 얘보다 얘가 2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얘는 1,200을 내는 게 맞다고, 이게. 근데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게 형평과세 맞냐고. 그죠? 아니죠, 그죠? 누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냅니다. 절대 이건 형평과세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겠네. 그죠? 대책이. 그러니까 형평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 첫 번째 다시 볼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너 세율 10%, 15% 내. 너 5% 내. 아마 이렇게 하면 낮은 거 하면요. 얘 입장에서 비슷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차등과세. 너랑 같은 말이 뭐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면 그럼 공공주택 원래 누가 가져갑니까? 소득이 있는 분 없는 분? 낮은 분한테 대량 건설은 이 소득이 낮은 분은 그만큼 집을 선택할 폭이? 이 말은 대체제가? 이 말은 탄력적이지. 여기 있는 요 비탄력이 탄력으로 변경되면 세금 내는 분이 완화된다고 이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효율적인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 세법 시간에 배웠죠? 가장 기본 원칙은 뭐요? 처음 보는 거에 또? 이 말이 뭐요? 이긴 놈한테 응징, 세금 때리라 이거요. 능력 있는 놈한테 세금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익을 본 놈은 임대인, 임차인. 그지?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세금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공급자 부담이 뭐요?
더 많을 때가 어디게 효율적이죠? 공급자 부담이 크다는 말은 다른 말 뭔지 압니까? 이 말은 공급자 현재 세금 더 많이 내서 된 비탄력되든지 완전 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공급자 부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디게 효율적 세금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딱히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금방 그냥 뭐 대충 기억되겠어. 이 논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되겠다고 이거는. 문제는 얘가 제일 큰 문제 같아.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당연히 시험 여기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예, 전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268페이지 부동산 투자일을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